머니올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염블리의 비밀 노트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도 다양한 이슈들이 있었는데요. 염 이사님과 함께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이사님 되신 이후에도 새벽 3시에 계속 일어나서 꼼꼼히 보고서 보시죠. 네, 매일 해야 되는 일이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네. 매일 이렇게 꼭 챙겨보는 그런 지표들이 있을 텐데 네.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떤 지표들을 꼭 이렇게 보시는지 간단히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이제 그냥 뭐 그대로 얘기하면 저는 이제 그 investing.com이라는 그 앱이 있어요. 예. 이제 거길 보면 그 미국 증시뿐만 아니라 유럽, 뭐 우리 아시아 증시 그냥 다 실시간으로 무료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증시 현황 같은 것들을 볼 수 있고 거기에 뭐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 환율, 뭐 경제 지표 언제 나오는지 이게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제가 그 앱에다가 미리 좀 세팅을 해 놓는데 이제 당연히 이제 일어나서 가장 먼저 보는 게 이제 3대 지수 좀 확인을 하고 그리고 이제 바로 보는 게 이제 그 미국의 금리 있죠. 10년 만기 국채 금리. 왜냐면 요새 10년 만기 국채 금리 변동에 따라서 막 시장이 막 요동을 치니까. 그렇죠. 근데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오르면 또 경기 민감주가 당연히 좋아지고 예. 빠지면은 성장주한테 좋으니까 일단 이거를 좀 확인을 합니다. 확인한 다음에 변동이 없으면 오늘은 좀 변동 없구나 넘어가는데 갑자기 뭐 이번 주 들어와서 금리가 급락했잖아요, 한번. 예. 그러면 이제 그럴 땐 이유를 찾아보죠. 왜 빠졌나? 예. 그럼 이제 그게 뭐 경기의 문제인지 뭐 다른 채권 수급의 문제인지 이거 찾아보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 금리를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는 게 달러. 달러 지수가 왜냐면은 떨어져야 한국이 사실 좋거든요. 달러가 떨어져야. 그래서 원달러 환율도 같이 나오는데 그 시간대에 그래서 달러가 올랐는지 내렸는지 그러니까 미국장이 올랐는데도 달러가 너무 올라가 있으면 이거 오늘 한국장에 그렇게 좋진 않겠다 그 예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한국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달러가 약해져야 원화가 강해지면서 외국인이 매수가 들어오거든요. 네. 근데 그 시나리오가 안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달러 지표를 일단은 항상 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반도체 지수를 무조건 보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삼성전자에 바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이 아무리 올라갔어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빠지면 예. 한국은 못 올라갈 확률이 되게 높아져요. 예, 그래서 그런 이제 그 지표들을 일단 확인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건 이제 뭐 이제 미국이나 이런 거에 연결된 지표들을 확인하고 그리고 이거는 뭐 매일 확인하는 건 아니지만 주요한 이제 경제 지표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주로 뭘 보냐면 이제 미국 지표 중에서는 가장 많이 체크를 하는 게 어쨌든 그 고용 지표. 매달 첫 번째 금요일 날 발표됩니다. 예. 이거는 무조건 보셔야 되는 게 뭐 이제 애널리스트 분들이 이제 많이 보고서 써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되겠지만 연준이 가장 목표로 하는 게 완전 고용이거든요. 예. 그래서 매달 나오는 그 데이터에 따라서 증시도 요동을 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고용이 너무 또 좋으면 긴축 이슈가 생기니까. 그래서 고용 지표 항상 확인하고 우리 한국에서 체크하실 거는 당연히 10일 간격으로 발표가 돼요. 그 수출 데이터. 이 10일마다 한 번씩 발표해 그렇죠. 주잖아요. 예. 10일 단위로. 전 세계에 이런 나라가 없잖아요. 사실은. 예. 이렇게 빨리 발표한 나라가 없고 그리고 매달 첫 번째 이제 첫째 날은 그 전달의 데이터가 바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는데 이번 7월 달 데이터도 되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여태까지 예. 나온 거 보면. 근데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기 때문에 수출 데이터가 코스피 지수랑 거의 일치합니다. 사실 방향성 자체가 되게 예. 일치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가 여전히 좋은 이유 중에 하나로 저는 수출을 꼽거든요. 근데 계속 뭐 30% 이상씩 고성장 나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10일마다 한 번씩 데이터가 업데이트가 되니까 여러분들이 꼭 시간 되실 때 예. 체크를 꼭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는 일단 무조건 좀 기본적으로 보면서 좀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난주 증시를 보면은 굳이 나누자면 이제 전약 후강. 네. 그러니까 전반부는 좀 약세였고 이제 후반부는 좀 강세로 돌아선 것 같은데 전체적인 상황을 한번 정리해 주시죠. 일단 코스피가 4일 연속 하락을 하다가 목요일 날 일단 반등을 한번 해줬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도 좀 비슷한 흐름이었는데 전체적으로는 이제 목요일까지 기준으로 해서는 양시장이 모두 다 좀 지지부진한 그런 상황으로 일단 끝이 났고 네. 그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이제 미국도 그랬지만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네. 전 세계를 좀 강타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니까 미국의 금리가 급락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언제는 금리 오른다고 난리가 나더니 이제는 금리가 급락하니까 또 난리가 났어요. 금리 급락이
결국 이거 경제가 좋아질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안 좋구나. 예. 이걸 자극을 시킨 거죠. 그래서 경기 민감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일단 이번에 미국의 국채 금리가 1.2%까지도 떨어져 버렸거든요. 그걸 깨고 내려가 버렸죠. 예. 그 정도로 좀 충격이 나오면서 굉장히 안 좋았는데 여기서 근데 사실은 이렇게 보면 그래도 경기가 안 좋아지면 이제 연준이 긴축 안 하니까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도 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을 못 했던 이유가 물가는 또 올라가요. 물가 지수가.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 경제학 용어로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용어 많이 공부해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위험하죠. 네, 최악이죠, 사실은. 예. 그러니까 인플레는 사실 좋은 거죠. 인플레는 조금씩 인플레가 증가하는 건 경기에 도움이 되는데 예. 주식시장도 좋은데 문제는 스태그플레이션 경기는 안 좋은데 물가만 올라가니까 예. 그럼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지금 뭐 월급도 줄어들고 경기가 안 좋아져고 아니면 실직 상태인데 예를 들면 물가는 올라가요. 그럼 소비 당장 줄이겠죠. 그렇죠. 돈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더 가속화될 수 있는 그 요인이 나와버린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건 경기는 안 좋은데 수요는 줄 것 같고 거기에 연준은 긴축을 그대로 할 것 같고 물가를 잡아야 되잖아요. 네. 물가 잡으려면 긴축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우려감이 일주일 내내 팽배해가지고 증시가 한 4일 정도 그때 지난주 금요일부터 이렇게 계속 빠졌던 건데 네. 다만 그 우려감이 조금 해소가 된 게 일단 오펙 회의에서 유가가 급락을 했어요. 예. 근데 에너지 가격이 그 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꽤 크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더 이상 원유 가격이 크게 안 올라가겠구나. 이러면 물가가 좀 안정화되겠지. 이 뉴스가 나왔고 그리고 설마 이런데 연준이 긴축을 할까? 예, 약간 이제 또 기대감이 또 나와버렸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델타 변이 바이러스를 알아보니까 사망률이 높진 않아요, 생각보다. 영국은 경제를 어쨌든 이 안 좋은 상황에서 그냥 오픈해 버렸어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너무 우려할 필요까지는 없겠구나. 언젠가 잡히겠구나. 이런 이제 기대감으로 갑자기 바뀌면서 이번 주 목요일 날 증시가 큰 폭으로 반등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흐름으로 증시가 그냥 결국에는 제자리 걸음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이 구도가 지금 몇 주째 이어지고 있는데 이번 주도 결국 이 흐름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로 이어졌고 한국 같은 경우는 근데 증시가 이 와중에도 되게 역동성은 좀 일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종목 장세인데 예. 삼성전자, 현대차 같은 이제 대형주는 되게 안 가서 재미는 없는데 예. 그 형님들이 안 가다 보니까 뭐가 갔냐면 2차 전지 소재 업체들 예. 뭐 증설 얘기 나오니까 예. 갑자기 급등을 했고 그 다음에 이번 주에 제일 또 주인공 중에 하나가 메타버스 관련주가 예. 정말 주가들이 뭐 반짝였습니다. 그러다 이제 물론 주 후반에 좀 꺾였어요. 꺾이긴 했지만 이렇게 뭔가 새로운 성장 동력이 있는 기업들로는 자금들이 그냥 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전히 유동성 장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예. 돈이 워낙 많기 때문에 뭔가 이슈가 되는 쪽으로는 계속 들어가는 것 같아요. 예. 예. 방금 말씀하셨지만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일단 반도체 위기를 뚫고 2분기 깜짝 실적을 기록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 분기 매출액이 30조 원을 넘긴 게 뭐 사상 처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네. 더군다나 이제 그 파업 이슈도 노사 간에 하지 않기로 잠정 합의까지 했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주가는 계속 힘을 못 쓰고 있어요. 네. 어디에 좀 이유가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일단 주가 속성 중에 그런 말도 있어요. 이걸 뭐 동의 안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모두가 안 좋다고 하면요 주가가 정말 이상하게 올라가고요. 모두가 좋다 그러면 잘 안 갑니다. 예. 근데 자동차가 대표적으로 모두가 좋다고 하는 섹터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나쁘게 얘기하신 분이 사실 없잖아요, 거의.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누구나 알고 있는 이제 재료라는 거예요. 더 이상 그러니까 이게 가격이 반영이 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뭔가 모르는 뭐가 나와야 또 한번 레벨업을 하는데 예. 그게 안 나오니까 뭐 예를 들면 카카오도 마찬가지예요. 카카오가 정말 많이 갔잖아요. 자회사 상장 뭐 이런 거에 겹쳐가지고. 근데 카카오가 최근에 급락한 이유도 똑같아요. 더 이상 좋을 게 없다 보니까 더 새로운 걸 원하는데 주가는 그게 안 나오니까 또 빠지는 건데 자동차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이벤트가 없는 상황에서 뭐 그러니까 올해 1월 달에 아시겠지만 갑자기 애플카 이슈가 터지니까 주가가 불을 뿜었잖아요. 그렇죠. 아무도 기대를 안 했던 건데 마치 그런 식의 뭔가가 좀 나오거나 아니면 제가 봤을 때는 현대차가 이제 올라가려면 지금 뭐 자동차 잘 팔리는 건 누구나 다 알잖아요. 그거 말고 아이오닉 5가 잘 팔리는 걸 이제 원할 것 같아요. 왜냐면 아직 아이오닉 5에 대한 기대치가 많지는 않거든요. 생산도 많이 안 됐고 근데 이번 이제 가을 여름 지나면서부터 생산이 정상화되면서 유럽 쪽으로 출시가 되고 이제 미국에도 들어간대요. 그렇죠. 이게 얼마나 잘 팔리느냐가 이제 현대차의 주가를 좀 좌지우지할 것 같아요. 왜냐면 기존의 데이터들 내연기관차는 워낙 잘 팔리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앞으로의 그 핵심 승부처는 아이오닉 5의 매출
얼마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오닉 6, 아이오닉 7 나올 텐데 이런 것들이 얼마나 빨리빨리 좀 출시가 되는지 그 부분이 좀 관건이 될 것 같고 그리고 네. 이제 실적 발표를 그 목요일 날 했었는데 네. 실적은 뭐 나쁘지 않게 나왔습니다. 근데 기대보단 조금 미달했고 약간 미달을 했어요, 사실은. 근데 거기서 나온 데이터를 보니까 그 실적이 좀 미달했던 이유가 너무 저가형 차가 많이 팔렸나 봐요. 그러니까 고가형 차가 잘 팔릴 줄 알았는데 물론 잘 팔렸는데 신흥국에서 차가 너무 많이 팔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차가 잘 팔리면 좋은 건데 예. 현대차가 신흥국 비중이 좀 높아요. 근데 신흥국은 차 단가가 되게 낮아요. 지금 시장이 원하는 건 비싼 차를 많이 파는 걸 원해요. 그 미국 시장에서 잘 팔리겠네요. 미국하고 물론 잘 팔았어요. 예. 근데 이쪽이 너무 잘 팔리니까 이게 섞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익률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 5% 나올 줄 알았는데 영업이익률이 4%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미스가 난 거예요. 예. 그래서 실적이 기대보다 매출은 좋았는데 예. 그게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가 뭐냐면 그 현대차는 미국의 그 할부 캐피탈 회사를 갖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살 때 대부분 할부로 많이 사는데 예. 리스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리스 할 때 이제 할부 캐피탈을 많이 이용을 하는데 이게 중고차 가격이 많이 올라가면 왜 이 회사들이 좋냐면 금융사 실적이 되게 플러스가 돼요. 현대차 입장에서. 왜냐하면 잔존 가치라고 하는데 나중에 리스를 주고 나서 이 리스 고객들이 반납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그 할부 캐피탈 회사의 자산이 되잖아요. 예. 근데 중고차 가격이 올라가면 당연히 그 가치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이게 현대차 실적에 반영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또 안 나왔대요. 예.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제 리스 반납할 때가 됐는데 인수를 해버렸대요. 자기가 그냥 차를. 그러니까 캐피탈 회사에 반납을 안 하고 그냥 내가 가져갈게요. 왜 그럴까요? 중고차 가격이 올라가니까. 아,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 훨씬 그렇겠네. 좋죠. 예. 그러니까 캐피탈 회사 좋은 일 시켜주기 싫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고객들도 되게 스마트한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중고차가 이렇게 비싸니까 내가 가져가서 팔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러니까 거기서 이제 그 실적이 좀 미스 났나 봐요. 약간 그런 부분도.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미스가 나면서 네. 현대차 실적이 뭐 엄청 어니 쇼크가 아니라 조금 미스 났어요. 생각보다 조금 약간 그 기대치에 좀 미달했는데 이 두 가지를 예상을 사실 못했던 거죠. 예. 왜냐하면 증권사 애널리스트들도 이 부분까지는 크게 예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실망 매물이 나오면서 주가 빠졌고 그리고 3분기까지는 2분기만큼의 실적이 안 나올 거란 또 예상들도 일부 있는 것 같아요. 예. 2분기가 최고고 그러니까 이것도 4분기까지 기다려봐야 되겠구나 이 심리. 그래서 일단 좀 차익 실현하자. 예. 약간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그동안 부품사가 되게 못 갔잖아요. 예. 그 완성차가 갈 때도 못 갔어요. 사실 예. 부품 회사들이 뭐 모비스나 만도나 현대 위아도 그랬고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자동차 반도체 공급이 안 되니까 생산이 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주는 상황에서 그 완성차 업체들은 생산이 줄어도 상관이 없는 게 비싼 차에다가 반도체를 더 공급시키면 돼요. 여기 깔아가지고 이거 비싼 차 판매하면 마진이 올라가서 실적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비용도 줄여버리면 돼요. 인센티브라고 하는데 딜러들한테 인센티브 안 주면 돼요. 차가 부족하니까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완성차는 좋았는데 부품사 입장에서는 차가 많이 만들어져야 뭘 이렇게 매출이 나오는데 그걸 못한 거예요. 근데 이제 반도체 공급 부족이 좀 완화되고 있잖아요. 예. 하반기부터 이번에 또 파업도 넘겼으니까 예. 그러면 완성차 생산이 그동안 못한 만큼 이 현대차의 강점 중에 하나가 차를 그 중간까지 못 만들면요. 어쨌든 연말까지 다 만들었는데요. 또 열심히 어쨌든 해서. 최대한 채워놓는데요. 그게 또 현대차의 장점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집중력 있는. 네, 그러면 부품사 입장에서 이건 나쁜 거 아니잖아요. 네. 어차피 채우겠네. 거기다 또 이번 2분기 실적 봤더니 생각보다 차 판매량은 많지 않을 줄 알았는데 현대차가 저가 제품이 너무 많이 팔린 거예요. 그러면 부품사 입장에서 이건 되게 호재거든요. 그렇죠. 매출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구도로 본다라면은 그동안 소외받았던 오히려 부품주가 또 매력적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한번 생각을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렵죠. 뭐 자동차 하나만 하면 될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복잡하냐. 근데 이게 다 달라요. 이해관계가. 그래서 그렇겠네요. 이 정도 내용까지는 여러분들이 알고 예. 자동차 투자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지난주 이슈 중에 또 중요했던 게 그 중국 인민은행 네. 그 대출 우대 금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많이 주목을 했었는데 예상과 달리 일단은 동결을 했습니다. 또 네. 동결을 했고요. 원래 이제 지급 준비율 인하에서 대출 우대 금리도
내리지 않을까 예상을 했는데 일단 동결을 했는데 이렇게 유지한 배경 어디에 있다고 좀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선제적으로 지준율을 먼저 내렸기 때문에 네. 좀 중국 입장에서는 급한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진짜 급했으면 내렸겠죠. 네. 근데 내리지 않았다는 거는 결국 아직까지 경기에 대해서 너무 우려는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경기가 안 좋아. 오히려 그러니까 대출 금리를 낮추면 사실은 호재긴 한데 네. 문제는 또 반대편에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중국 경기가 진짜 안 좋나 보다. 금리까지 이렇게 급하게 낮춰야 돼요. 왜냐하면 올해 상반기에 기억하시겠지만 중국이 금리 인상한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그 긴축 이슈가 계속 있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 갑자기 상황이 돌변해 버렸잖아요. 금리 인상이 아니라 이제 인하를 해야 되나? 그 정도로 경제 문제가 심각한가? 이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게 악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또 뒤집어 생각하면. 네. 근데 금리 인하를 안 했다는 거는 중국 경기가 아직 뭐 그 정도까지 악화된 건 아니다. 예.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금리를 함부로 낮출 수가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물가 때문에 그래요. 금리를 낮추면 물가가 올라가 버립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부담감이 좀 있어요. 그래서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 뭐 국제유가라든가 아니면 철강석 가격이라든가 이게 요즘에 보면 해운 운임지수 계속 오르죠. 철강석 가격도 아직도요 여전히 뭐 예전보다 좀 낮아지긴 했더라도 여전히 뭐 높은 수준 유지하고 있고, 농산물 가격도 마찬가지고 쉽사리 이거 금리를 내렸다가 예. 물가 충격을 받아버릴 수도 있으니까 지금 좀 보자는 의견인 것 같아요. 결국 모든 게 다 원자재에 좀 방점이 찍혀 있는 것 같아요. 이번 그 데이터들을 보면은. 그래서 예. 원자재 가격이 좀 하향 안정화될 때 중국이 한 번 더 통화 정책을 완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그래서 우리 증시에도 이게 시사하는 게 큰 게 뭐냐면, 이게 자꾸 전 세계 물가나 이런 원자재가 올라가면 결국엔 금리 올릴 수밖에 없거든요. 나중에 가면 이거 잡아야 되니까. 근데 지금 저는 좀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게, 일단 코로나19가 좀 완화가 되면은 병목 현상이 좀 생산이 정상화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병목 현상이 좀 줄어들 가능성이 좀 높고, 거기다가 이번에 오펙 회의에서, 물론 오펙 회의 끝나고 유가가 급락했다가 다시 올라가긴 했지만 국제 유가가 어쨌든 하향 안정화되는 시그널은 저는 분명히 나왔다고 봐요. 공급을 유지하기로 네, 했으니까요. 공급을 어쨌든 특히 아랍에미리트가 굉장히 그 화가 나가지고 아. 왜 우리는 증산 못하냐, 예. 증산하고 싶다고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근데 맞아요. 사우디가 안 받아줬어요. 예. 야, 너네 안 돼, 지금 하면 안 된다. 근데 이번에 받아줬어요, 어쨌든. 예. 그래서 증산하고 내년부터 본격 증산 들어가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늘어나니까 유가 충격을 좀 받았는데 이 부분은 국제 유가 하향 안정화에 도움이 되는 거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 게, 근데 유가는 근데 크게는 안 빠질 거야라고 이제 보는 시각이 뭐냐면 이 수요가 좋으니까. 예. 예, 수요가 좋은데, 근데 이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 중국이 원유 수입을 많이 하는 나라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근데 60달러 이상에선 수입 잘 안 한대요. 그 데이터가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한 증권사 보고서를 봤는데 예. 그 애널리스트가 쓴 걸 보니까 진짜 이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그 중국이 비축유도 진짜 많이 갖고 있어요. 저장해 놓은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60달러 이상에서 원유 수입을 안 하고 기존에 갖고 있던 걸 풀기만 했대요. 그러니까 60달러 이상에서는 우리 수입 안 해. 그러면 원유 수요가 60달러 이상일 때는 생각보다 크게 증가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 예. 근데 반대로 60달러가 깨지면 그때 이제 원유 수입을 많이 하는 거고. 많이 해서 또 비추게. 예, 그러면은 유가는 적어도 60달러 밑에서는 하방 경직성 확보는 되는데 그렇겠네요. 급등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되면 시장 참가자들이 물가가 이렇게 오르다가 이제는 옆으로 갈 수 있겠구나, 안정화되겠구나. 예.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물가에 대한 부담이 없어지니까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이 좀 낮아질 수가 있어요. 그럼 긴축 이슈가 해소되고, 그렇죠. 중국도 다시 한번 뭐 금리 인하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앞으로 보실 거는 계속 유가 흐름 좀 잘 체크를 해보시고, 예. 유가 말고도 지금 중국 정부에서도 계속 추진하는 게 뭐냐면, 물가 잡으려고 철광석이나 이런 그 원자재 가격 있죠. 예. 이거 계속 단속하고 있어요. 막 예. 투기적 거래 못하게 하고. 그게 왜냐면 물가 안정화거든요. 근데 중국은 공산당 정부라서 중국 정부는 한다면 그냥 해버리거든요. 예, 그냥 시끄럽다 이거죠. 예, 예. 뭐 잔소리 하지 말고 그냥 해. 그러니까 이게 민주주의 국가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해야 돼요. 근데 중국이 그런 기조니까 이걸 보면 저는 뭐 어느 시점에서는 분명히 중국이 한번 금리를 좀 인하할 것 같고, 예, 맞아요. 이 부분은 나중에는 좀 호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예. 그래서 한번 물가 좀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 주간 그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좀 살펴봤으면 네. 좋겠는데요. 우선 외국인부터 좀 봤으면 좋겠는데, 네. 그 지난주에도 1조 원 넘게 매도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궁금한 게, 아니 도대체 어떤 종목들을 많이 팔았는지 네. 그게 좀 궁금한데요. 먼저 그 판 기업들 좀 제가 살펴보니까 일주일 동안 네.
가장 많이 판 거는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를 6,220억을 팔아버렸고요. 정말 많이 팔아. 두 번째가 SK하이닉스. 예. 반도체를 다 던져버렸어요. 그러네요. 예, 1,795억 정도. 왜냐하면 반도체 피크아웃 논란이 자꾸 나오니까 예. 미국의 마이크론도 사실 별로 안 좋아요. 요즘에. 맞아요. 예, 주가 보니까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것 때문에 빤 것 같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네이버를 좀 많이 팔았더라고요. 또 외국인은 좀 차익 실현한 것 같아요. 1,112억을 팔았고, 그다음에 지난주에 금리가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KB금융을 816억 정도 팔았고, 요즘에 HMM 갖고 계신 분들이 좀 걱정이 크실 것 같긴 한 게, 그 운임지수는 올라가는데 주가가 반대로 가요. 자꾸 빠져요. 네. 근데 외국인들이 역시 좀 많이 판 게 원인인 것 같아요. 746억을 좀 팔았고, 현대차도 좀 팔고 있습니다. 595억. 그 다음에 카카오도 516억 정도 매도를 했고, 그 다음에 NC소프트가 요새 뭐 매출 순위가 좀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449억 정도 팔았고, 펄어비스도 한 392억. 이 펄어비스는 아마 주가가 좀 최근에 많이 올라가서 게임주 그래서 한번 판 것 같고, 마지막으로 하나금융지주를 376억 정도 팔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통점이 보면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일단 많이 팔았고요. 뭐 네이버, 카카오, 게임주, 그리고 자동차 일부 팔았고, 반도체 같은 기업들도 일부 팔아서 국내 대표 기업들에 대해서는 외국인들이 일단은 조금 보수적으로 지금 일단 최근 일주일 동안은 좀 매도를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이제 반대로 많이 산 종목이 있을 텐데 어떤 종목들을 산? 예, 산 기업은 이제 삼성전자와 좀 어떻게 보면 또 약간 비슷하면서도 다른 기업이죠. LG전자. LG전자를 제일 많이 샀고요. 1,607억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LG전자 주가 좀 괜찮았어요. 예. 두 번째가 카카오게임즈. 카카오게임즈가 워낙 이번에 그 매출이 잘 나올 것 같더라고요. 게임 1등 해가지고. 그래서 1,080억 샀고, 세 번째가 2차 전지 분리막 회사죠. SKI테크놀로지. 역시. 예, 655억. 근데 되게 재밌는 사실이 하나 있더라고요. 삼성전자는 많이 팔았잖아요. 예. 우선주는 또 샀어요. 삼성전자 이게 도대체 우선주를요? 무슨 의미인지 저도 참 이거 어제 보면서 이게 도대체 뭐지? 뭐지 진짜? 그러니까 삼성전자 우선주는요 또 605억을 샀어요. 그러니까 본주는 팔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엄밀히 보면 말이 안 되는 게, 이 본주 빠지면 우선주 같이 빠지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그렇다고 우선주가 배당을 많이 주는 것도 솔직히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약간 좀 이게 의아하긴 한데, 어쨌든 삼성전자 우선주를 605억을 좀 샀고, 그 다음에 SK텔레콤을 593억 샀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실적 정말 잘 나왔던 포스코를 506억. 그 다음에 2차 전지 역시 양극재 회사입니다. 에코프로비엠을 474억 정도 매수를 했고, 그 다음에 솔루엠이라고, 이 회사가 뭐냐면은 그 전자 가격 표식이라고, 여러분들 마트 같은 데 보면은 그 가격 표시 이렇게 딱 디지털 형식으로 돼가지고 돼 있는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거 만드는 회사가 이 솔루엠이거든요. 이 회사를 447억 정도 매수를 했고, 그 다음에 한미반도체, 반도체 장비 회사입니다. 432억 샀고, 그 다음에 이 바이오 기업이죠. 네이처스, 이것도 되게 좀 특이하더라고요. 네이처셀을 372억 정도 이렇게 매수를 해서, 좀 매수한 기업들은요, 뭔가 좀 그렇게 큰 특징들은 없어요. 사실 뭐 반도체 일부 사고, 게임주 사고, 뭐 갑자기 포스코, 통신주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그냥 개별적으로 외국인들이 그냥 좋게 생각하는 것들을 좀 골고루 포트에 좀 담은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근데 제가 이제 7월 달 전체를 보니까 외국인이 일단은 3조 원 넘게 팔았는데, 좀 제가 특이하게 봤던 게 순매수 상위 5개 종목 안에 2차 전지 관련주가 4개나 들어있더라고요. SKIT, LG화학, 삼성 SDI, 그다음에 LNF. 이건 어떻게 좀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7월 순매수 보니까 SKI테크, 삼성 SDI, 뭐 LG화학에다가 LNF, 에코프로비엠까지 하면 거의 한 10개 중에 한 5개가 2차 전지 쪽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2차 전지를 일단 좋게는 보는 것 같아요. 사실 작년부터 LG화학 정말 많이 샀어요. 외국인들이. 진짜 많이 사놨고 비중을. 지금도 사더라고요. 뭐 신규 상장을 하건 말건 간에 그 LG화학을 계속해서 러브콜을 좀 보내고 있고, 그리고 분리막 회사인 SKI테크놀로지도 2,500억이나 살 정도로, 그러니까 세계적인 점유율을 갖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한 달 동안 좀 매수를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관들은 어떤 특징이 좀 있었습니까? 기관들은 이제 이번 주에 2,300억을 순매수했는데, 이제 첫 번째가 고려아연 580억. 고려아연이 요즘에 주가 정말 많이 갔는데, 이유가 원래 아연 관련주인데
2차 전지 이제 소재 만든다. 역시. 예, 그 뉴스가 나와가지고 LG화학하고 이제 합작사 설립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주가가 굉장히 이번에 많이 올랐고 예. 두 번째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476억. 반도체에서는 DB하이텍을 많이 샀습니다. 473억인데 예. DB하이텍은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순수 파운드리 회사잖아요. 예. 예, 그래서 좀 요새 파운드리 업황이 워낙 좋으니까 각광을 받았고 KT가 454억. 통신사. 그러니까 외국인은 SK텔레콤을 좋아하고 예. 기관은 좀 외국인 따라하기 싫은가 봐요. KT로 좀 매수를 했고 예. 그다음에 친환경 주죠. CS윈드 풍력. 예, 446억 샀고 그다음에 삼성물산 405억 샀는데 아마 뭐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얘기가 좀 나왔었잖아요, 한번. 예. 이번에 뭐 명단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도 있는데 예. 진짜 뭐 가석방 받으면 뭐 증권가에서는 삼성물산이 최대 수혜주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번 주에 주가도 좋았고 405억 정도 매수가 좀 들어왔고 삼성전자가 아니고 왜 삼성물산이 물산이 이제 지주사니까 실제적으로 지주사이기 지주 역할을 때문에. 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또 삼성 그 이재용 부회장이 지분 많이 갖고 있잖아요. 예. 예, 삼성물산 최대 주주니까 예. 그래서 아마 수혜 기업으로 좀 부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현대위아가 393억, 예. 일진머티리얼즈는 이제 이 전기차 배터리의 동박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383억 샀고 그 다음에 기아를 335억 정도 샀더라고요. 예. 그리고 역시 수소 관련주인 두산퓨어셀을 327억. 그렇게 보면 이 기관 투자들은 확실히 좀 친환경 섹터를 좀 많이 산 것 그런 같아요. 것 같아요. 예, 친환경 쪽으로 좀 매수를 예. 일부 많이 했다라고 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개인들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좀 안쓰럽습니다. 개인들이 좀 네. 지난주도 그 주로 매수를 해서 이제 버틴 형국인데 네. 제가 궁금한 거는 이제 그 전주에는 삼성전자가 주요 매수 품목이 안 들어오는데 이번 주에는 어땠는지 궁금하네요. 이번 주엔 들어가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제일 많이 사셨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이번 주에 그 5,439억 샀고요. 제일 많이 샀고 1위입니까? 외국인하고 완전 정반대. 그러네요. 2위가 하이닉스. SK하이닉스가 1,889억. 그러니까 완전히 180도 뒤집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 판 거를 개인이 다 사버렸어요. 예. 그렇지만 저는 뭐 그렇다고 개인이 졌다고 안 보는 게 왜냐면 지금 삼성전자가 이번 주에 주가가 뭐 그렇다고 급락한 것도 아니고 8만 원 밑에서 견조해요. 근데 그 외국인이 밑에 던지는 물량을 개인들이 다 받아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성공할지는 한번 좀 지켜봐야 되겠고 세 번째가 이건 좀 이번 주에는 졌죠. 카카오를 많이 사셨어요. 좀 많이 빠졌잖아요. 예, 최근에. 그래서 카카오 급락할 때 그냥 받으신 것 같아요. 1,859억. 그 다음에 두산인프라코어를 1,384억이나 샀습니다. 이번에 그 분할하고 나서 거래가 재개됐는데 주가 한번 위로 확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아마 1,384억 원을 좀 오를 때 산 게 아닌가 좀 이렇게 좀 보여지고 그다음 네이버를 역시 927억 정도. 그러니까 개인 투자분들은요 카카오 네이버 다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뭐 나는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겠다 이런 시각이고 그다음에 큐라클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저도 이거 생소해서 찾아보니까 바이오 업체더라고요. 예, 바이오 업체 이번에 신규 상장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좀 바이오 업체 중에 또 오랜만에 신규 상장하다 보니까 758억 정도 순매수 들어왔고 그 다음에 역시 신규 상장 기업을 되게 좋아들 하시는 것 같아요. SD 바이오 센서라고 이번에 신규 상장한 그 진단키트 회사입니다. 코로나. 그래서 744억 원을 매수를 했는데 성과는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공모가 대비해서도 많이 못 올라가고 제가 알기로는 공모가가 52,000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 첫날 6만 원까지 넘었다가 다시 지금 주가가 공모가 근처까지 좀 내려와 버렸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신규 상장 기업치고는 좀 많은 분들이 따상을 기대하셨을 텐데 거기에 못 미치는 좀 성적표를 냈고 그 다음에 두산중공업이 741억. 요새 좀 주가가 빠지고 있어요. 원전 수혜주인데 약간 빠지면서 개인들이 들어갔고 현대차를 721억 정도 들어왔고 마지막으로 LG 디스플레이도 되게 좀 주가가 부진한데 646억 정도 매수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개인 투자들의 시각은 명확한 게 주가 오른 거는 잘 안 사요. 안 사시고 유일하게 거의 네이버하고 두산인프라 정도만 올라가는 걸 샀고 다른 기업들은 다 지금 주가가 좀 지지부진한 것들 있죠. 이런 기업들을 좀 저가에 깔아놓고 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에 그 가장 많이 오른 업종은 어떤 업종입니까? 지난주에 이제 가장 많이 오른 섹터는 일단 첫 번째가 뒤늦게 발동이 걸렸는데 반도체 장비 소재가 장비가요? 네, 장비하고 소재 안 갔잖아요. 근데 이번 주에는 진짜 많이 올랐어요. 이게 한 4.2% 정도 올랐는데 오른 이유가 금요일 날 다 급등했어요. 첫 번째가
미국에 이제 공장 지을 거란 이제 기대감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거기에 비메모리 반도체 장비나 소재를 공급하는 회사들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반도체 장비나 소재 회사 중에 친환경과 관련된 회사들이 몇 개가 있어요. 예. 뭐냐면 뭐 SK 머티리얼즈도 그렇고 이 회사 솔브레인도 마찬가지인데 2차 전지 소재 사업을 해요. 예. 그럼 거기에 전기차 배터리 납품을 하니까 그렇죠. 친환경 테마죠. 예. 이게 엮여 있으니까 주가 많이 갔고 또 하나가 반도체 장비 회사 중에 어떤 기업들이 많이 갔냐면 유해가스를 없애주는 회사들이 많이 갔어요. 뭐냐면 반도체 공정을 할 때 이 뭐 가스 같은 걸 많이 주입을 하잖아요. 네. 그럼 거기서 독성 물질이 많이 나와요. 아. 유해가스가 엄청 많이 나온대. 예. 그래서 그거를 없애주는 장비를 우리가 용어로 스크러버라고 하거든요. 예. 그 장비를 만드는 기업들이 많이 갔는 게 왜냐하면 지금 환경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렇죠. 유해가스가 많이 나오면 탄소 배출이 많아져요. 예. 그래서 그거를 없애야 되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이 장비를 한 대 썼다면 이제는 환경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2대, 3대를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겠네요. 더 많이 필요하니까. 예. 규제가 그래서, 좀 예. 강화될 테니까. 그래서 그냥 반도체 장비가 아니라 이제 지금 자꾸 원하는 게 친환경과 이제 엮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거랑 연동이 되는 기업들이 정말 주가가 좋았어요. 그래서 반도체 장비 소재가 그런 이유로 좀 갔고 그 다음 역시 연동돼서 탄소 배출권 관련주가 3% 올랐습니다. 역시 친환경이에요. 여기도. 자, 다음은 그 염 이사님이 엄선한 이번 주에 보고서를 좀 듣는 순간 네. 시간인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요거는 이제 사실 시황 보고서인데 이게 의미하는 게 좀 커가지고 그 KB증권의 그 하이난 애널리스트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예. 이제 시황 이번에 베스트 애널리스트로 뽑히셨더라고요. 1등으로. 예. 이분 보고서 좀 자주 보시면 도움 많이 되실 것 같고 제목이 뭐냐면 2차 전지 강세를 보면서 친환경 관련주 준비를 시작해야 되는 이유. 요게 제목인데 뭐냐면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아마 섹터 보신 분들 정말 너무 뜨겁다 예. 이런 느낌 받으셨을 거예요. 갖고 계신 분들은 기분 정말 좋으실 거고 없는 분들은 좀 소외감을 좀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 특히 2차 전지에서 소부장 기업들이 되게 강하죠. 뭐 소재, 장비.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강세 흐름이 2가지를 시사한데요. 첫 번째가 일단 정부 정책이 있대요. 정부 정책이 그러니까 K 배터리라고 아마 발표했죠. 근데 그 전에 K 반도체도 있었어요. 예. 전략이 있었어요. 예. 그때 반도체 장비주가 좋았어요. 그때 당시에도. 아. 근데 이거 발표하고 나서 아니나 다를까 K 배터리 전략 발표 후에도 2차 전지 소부장이 또 강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부 정책의 그 수혜주들인데 예. 두 번째가 뭐냐면은 두 번째 포인트는 정부 정책을 봐야 되는데 정부 정책이 나왔을 때는 대용주보다 중소형주가 좋대요. 예. 가볍기도 하고 사이즈가 작으니까 정책 효과 더 받는 거 아니냐. 예. 예. 이런 이제 기대감이 있어서 그래서 진짜로 이런 전략 발표 후에 중소형주가 훨씬 강했어요. 그 LG화학, 삼성, SDI 이노베이션 잘 안 갔잖아요. 예. 물론 이유가 좀 있겠지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시사하는 바는 뭐냐면 정책의 수혜주를 봤을 때 역시 코스닥을 봐야 되고 이제는 친환경주를 보자. 2차 전지를 넘어서서 예. 친환경주. 그게 뭐냐면 얼마 전에 한국판 뉴딜 2.0이 발표됐잖아요. 예. 거기서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그러셨죠? 갑자기 메타버스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메타버스주가 한번 또 부상을 했는데 예. 근데 방점은 친환경입니다. 예. 역시. 근데 우리 한국 정부의 친환경의 방점 중에 하나가 수소입니다. 수소 엄청나게 투자하는 거 아시잖아요. SK그룹, 하나그룹 중심으로 해서 막 수소 생태계도 만든다고 하고 근데 이건 또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수소경제 로드맵 2.0이 4분기에 발표 앞두고 있대요. 거기서 뭐가 나올 거예요. 10월인지 11월인지 전 몰라요. 그러니까 수소 관련주를 미리 주목을 해놓자. 그러네요. 근데 수소 관련주 중에서도 역시 중소형주. 예. 예. 그 기업들을 좀 주목을 해보자. 근데 이 보고서에 아마 그런 기업들도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고서 한번 KB증권 가셔가지고 참고하시면 좋겠는데 아무튼 이제는 정책 수혜주로 한번 우리가 볼만한 건 수소주가 좀 남아있다. 친환경주들. 뭐 태양광 풍력도 괜찮을 것 같고 이런 쪽에 대해서 정책 발표를 앞두고 한번 미리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그런 내용이니까 예. 한번 전략면에서 여러분들이 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카카오뱅크 청약 일정 말씀하셨는데 마찬가지로 다음 달에 예정됐던 그 카카오페이 그 기업 공개 일정은 10월 달로 늦춰졌다 뭐 이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카카오페이가 이제 상장 위한